제 이름은 서아리, 결혼 3년 차입니다. 오늘은 시동생 박지환과 그의 여자친구 김유나의 약혼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혼식을 위해 한 달 내내 앞뒤 가릴 것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질 지경이었죠. 식장인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은 제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 겨우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메뉴는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를 모시고 8번이나 수정하며 확정한 것이었고, 심지어 오늘 현장에서 재생될 배경음악 하나하나까지 제가 먼저 추린 뒤 예비 동서인 김유나에게 컨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호텔의 화려한 주방에 서서 눈처럼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이 에피타이저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온갖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긴장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핸드백에서 정교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특별히 지인을 통해 파리에서 구해온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유나에게 줄 약혼 선물이었죠. 이 팔찌를 사기 위해 제 비자금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저 시동생의 약혼이 순조롭게 치러져 온 가족의 체면이 섰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아리 사모님, 이 플레이팅은 어떠신지요? 호텔의 총지배인이 정성껏 장식된 모둠의 접시를 들고 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저와 직접 조율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새하얀 광주요 자기 접시 위에 신선한 연어와 참치회가 셰프의 손길을 거쳐 무채와 깻잎으로 장식되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배인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짙은 버건디색의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분주하지만 질서정연한 주방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제 손에 들린 보석함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보석함을 빼앗아 열어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팔찌 퀄리티가 그저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지환이 아비한테 사준 것만 못하네. 아리야, 내가 한마디 하마. 우리 유나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애라 눈이 높다. 네가 준비한 이런 건 눈에 차지도 않을 거야.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선 절대 실수해서 우리 박씨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해라.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팔찌를 사느라 반년치 성과금을 거의 다 썼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잘 준비해뒀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석함을 제 손에 다시 쑤셔 넣고는 방금 막 준비된 과일 플래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딸기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놨어? 모양새가 이게 뭐야? 그리고 저 케이크. 이따 케이크 커팅식 할 때 사회자랑 동선 다시 한번 맞춰봐.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유난의 부모님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연신 알겠다고 대답하며 일찍 도착한 친척들을 맞으러 몸을 돌려나가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방의 셰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눈에 띄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녀처럼 부려지면서 공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3년 동안 이미 익숙해졌지만 겪을 때마다 마음속이 축축한 손뭉치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식기들이 놓인 긴 테이블로 다가가 마지막 남은 와인잔 몇 개를 바로 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훈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 새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신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답례품 수량은 다 확인했어요. 하객들 방명록 테이블 쪽은요? 박지훈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런 사소한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뭐든 나한테 묻지 말고. 나 지금 김 사장님이랑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오늘 지환이 약혼식이라 내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왔단 말이야. 인맥 넓힐 절호의 기회라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나 방해하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문득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던 그 사람이 맞나? 뭐가 좋다고 그랬을까? 성실해서, 나한테 잘해줘서.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저는 김유나가 직접 골라준 연분홍색 미니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자기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배경색이 될 거라면서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잠시 바람도 쐴 겸 식장에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시동생 박지환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김유나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유나는 맞춤 제작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 드레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유나는 박지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환 씨, 형수님 저 드레스 좀 봐. 색깔은 괜찮은데 스타일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 우리 엄마 세대나 입을 법한 옷 같아. 박지환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이, 우리 형수님은 원래 소탈하시잖아. 어떻게 자기랑 비교를 해. 자기는 패션의 여왕인데. 김유나는 옆 테이블에 놓인 제가 수없이 확인했던 디저트 타워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저와 주변 친척 몇몇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디저트 플레이팅도 너무 촌스럽다. 디자인 감각이 하나도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친구한테 부탁할 걸. 걘 전문가인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은근슬쩍 저를 향했고 그 눈빛에는 구경꾼의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바로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옆 사람과 대화하는 척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이쪽 상황을 눈치채고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저를 힐난하듯 쏘아보더니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김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격떨어지는 사람이랑은 상종할 필요 없다. 오늘 주인공은 너잖니. 네가 최고야. 가자. 엄마가 중요한 어른들께 인사시켜 줄게.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김유나를 달래는 것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들 세 식구가 화기애애하게 하객들 사이로 걸어가고 저 혼자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장식품처럼요. 가슴속 답답함이 점점 더 심해져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샴페인 잔을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 위에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 소리로 가득했지만 저는 온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의 불쾌함이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아리,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끝났어. 이런 때에 무너지지 마. 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에피타이저가 놓인 긴 테이블로 다가가 뭐라도 도우려 했습니다. 하다못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닦는 것만으로도 멍하니 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냅킨을 집어들자마자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또다시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에 서서 이미 거의 준비가 끝난 음식 테이블을 탐조등처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제가 아까 칭찬했던 모둠회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무채는 왜 이렇게 굵어? 씹히기나 하겠어. 그리고 이 깻잎은 시들었잖아. 생기가 하나도 없네. 아리야, 너 주방장한테 제일 신선한 걸로 쓰라고 강조 안 했니? 오늘 같은 날 대충 때우면 안 되지. 냅킨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말씀드렸어요. 총지배인님이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항공직송으로 받은 최상급 재료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럽게 흥소리를 냈습니다. 최상급은 무슨, 널 속인 거겠지. 넌 너무 사람이 물러서 그래. 그러니 저 사람들이 널 우습게 알잖아. 가서 메인 요리나 재촉해봐. 갈비탕은 잘 우러나고 있는지, 불 조절이 잘못되면 맛이 영안이게 되니까. 그녀는 지시를 마치고는 다시 몸을 돌려 주류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그 젖은 손뭉치가 물을 더 머금은 듯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런 패턴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제 차지였지만 마지막에 흠을 잡는 사람도 항상 저였습니다. 공은 박씨 집안의 것이고 남편 박지훈이 돈을 잘 번 덕이었습니다. 비록 그 돈의 대부분은 제 돈으로 메꿨지만요.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살림을 잘한 덕이었습니다. 수고와 실수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메인 요리 코너로 가니 거대한 소단에서 신선로 육수가 황금빛 거품을 보글보글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주방장은 제게 가슴을 치며 불 조절은 완벽하다고 보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 연회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음식 준비실 복도를 지나는데 박지훈이 여전히 벽에 기댄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마 어느 단체 채팅방에서 오늘의 화려한 약혼식을 자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하객분들 거의 다 오셨어요. 시부모님 쪽 중요한 어른들도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나 지금 중요한 일 하는 거 안 보여? 어른들 챙기는 건 아빠랑 엄마가 계시잖아. 정 안 되면 지환이랑 유나도 있고 내가 거길 왜 가? 당신이나 당신 할 일 제대로 해.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의 말은 찬물 한 바가지처럼 제게 남은 마지막 기대마저 꺼뜨렸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뒤에서 껴안으며 여보, 고생 많아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제 그의 세상에는 그의 사업, 그의 체면,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그 핸드폰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소란스러운 연회장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아까보다 더 밝아졌고 하객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속을 걷는 저는 마치 투명한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방명록 테이블로 가서 다시 한번 명단과 좌석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요. 방명록을 담당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 언니, 벌써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문제 없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결국엔 전부 제 탓이 될 텐데요. 예비동서 김유나는 꽃나비처럼 박지환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칭찬과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일부러 박지환을 끌고 다가왔습니다. 지환 씨, 형수님 혼자 저기 계시네. 외로워 보이는데 가서 말동무라도 좀 해드리지 그래요? 박지환은 헤헤 웃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워낙 유능해서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렇죠 형수님? 김유나는 방명록 테이블 위에 놓인 하객 답례품으로 준비된 맞춤 제작 곰인형을 집어들고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이 인형 리본 색깔, 청첩장이랑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형수님 이 물건 검수할 때 꼼꼼히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곰인형을 보았습니다. 리본은 와인색이었고 청첩장 색과 분명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부러 흠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의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과시하고 제가 외부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죠. 주변 친척 몇몇도 그 말을 듣고
다시 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또다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세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더 교양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조명 때문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김유나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는 더 이상 말없이 박지환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씬한 뒷모습과 그녀에게 100% 순종하는 박지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박지훈과 감시관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며 흠을 잡는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부조리함과 고립감이 저를 꽁꽁 처맘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은 그들 눈에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는 공짜 가정부였을까요? 연회장에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멀리서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케이크와 샴페인 타워를 확인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성껏 준비한 약혼식은 제게는 마치 길고 긴 능지처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머리 위에 부어질 그 뜨거운 탕 한 그릇은 주방의 화덕 위에서 보글보글 끓으며 자신의 등장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뒤편에 서서 언제든 출동대기 중인 보급병처럼 여러 곳을 동시에 주시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 샴페인 타워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방에서는 첫 번째 메인 요리가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이제 저를 탓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메인 테이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김유나의 어머니 손을 잡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주변 몇 테이블의 친척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최미숙 여사는 사부인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두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잘 어울려요. 우리 지환이가요. 아주 성실해서 유나한테는 일편단심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이 신라호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대관료만 해도 이 정도라니까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어 보였고 김유나 어머니는 호기심에 가득 차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미숙 여사는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과시하는 기색은 조금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메뉴도 전부 특급 셰프한테 맡겨서 요리 하나에 이 가격이고 술도 전부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안은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든지 최고로 해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목에 걸린 생선 가시가 더 깊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체면을 중시한다고요? 그런데 그 체면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호텔 계약금부터 메뉴와 주류까지 총 2억 원의 예산 중에서 시댁이 겨우 보탠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저 서아리가 제 주머니를 털어낸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내놓은 이유는 첫째는 시동생의 약혼식이 순조롭게 치러져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고, 둘째는 시댁이 저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고 남편이 저를 조금 더 이해해주길 바라는 가련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서아리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자벽부인 것처럼요. 약혼식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반지 교환, 케이크 커팅, 샴페인 타워까지 각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저를 훑으며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케이크 커팅 때는 제가 재빨리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 케이크 카트를 단단히 고정시켰고, 샴페인 타워 때는 박지환이 손을 떨까봐 높이 쌓인 잔들을
조마조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식이 끝나고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정갈한 냉채를 들고 물 흐르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장 긴장되는 부분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석 자리를 찾아 잠시 쉬면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끌어당겨 테이블에 앉은 꽤나 지위가 높아 보이는 중년 남녀 몇몇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큰며느리 아리랍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안팎으로 전부 얘가 도맡아 했어요. 젊을 때 이렇게 고생도 해봐야죠. 그 손님들은 제게 유능하다며 의례적인 칭찬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애가 경험이 부족하니 세세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챙겨야죠. 아리야, 어서 주방에 가봐라. 뜨거운 탕이 왜 아직 안 나오니? 이 추운 날에 다들 따뜻한 탕 한 그릇으로 몸 좀 녹여야지. 그리고 유나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그쪽 테이블에 따로 나가는 제비집 수프 네가 직접 가서 챙겨. 절대 실수로 다른 거 나가면 안 된다. 그녀는 또다시 저를 최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모든 환제를 제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미소를 띤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방패막이로 내세워 박씨 집안의 체면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공은 박씨 집안의 것이고 과실은 모두 저 서아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을 지날 때 김유나가 박지환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환 씨, 나 따뜻한 거 마시고 싶은데 이 탕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박지환은 즉시 웨이터를 불러 요리를 재촉했고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유나야, 걱정 마라. 형수한테 벌써 재촉하라고 보냈어. 금방 나올 거야. 걔 일처리는 믿을 만하단다. 저는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방의 분주함과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연회장의 거짓된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총지배인은 서빙 순서를 조율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뜨거운 요리인 갈비탕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내갈까요? 저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국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주세요. 웨이터들은 훈련된 대로 뚝배기를 들고 연회장을 향해 줄지어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저는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방금 나간 저 뜨거운 탕이 저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퍼진 음식 향기가 지금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탕이 테이블에 오르자 연회장에는 잠시 동안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하객들의 만족스러운 낮은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 겨우 한숨 돌리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한가하게 있지 말고 메인 테이블 쪽을 챙기라는 신호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그 위선적인 소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다가서자마자 김유나가 특유의 애교 섞이면서도 까칠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탕 맛은 괜찮은데 그릇이 좀 평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포시즌스 호텔 자선 디너에서 봤을 땐 다들 광주요에서 나온 유기그릇을 쓰던데 정말 고급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유나야. 역시 내 안목은 남다르구나. 다음엔 꼭 더 좋은 걸로 하자꾸나. 이번엔 시간이 촉박하고 할 일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가라앉았던 얼굴의 열기가 다시 확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유기그릇 세트는 제가 호텔 측과 수없이 소통하고 추가 비용까지 내가며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습니다.
격이 떨어져 김유나 집안에서 흠잡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냉채들이 물러나고 메인 요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웨이터들이 나비처럼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정갈한 요리를 날랐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음식으로 쏠려 좀 조용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김유나의 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요리는 해삼찜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막 요리를 메인 테이블 중앙에 놓자 김유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집지는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접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박지환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왜 그래? 입에 안 맞아? 김유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메인 테이블과 옆 몇 테이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환 씨,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해삼의 불림 정도나 익힘이 좀 아쉬워서요. 보세요. 형태가 충분히 통통하지 않잖아요. 식감이 좀 질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파는 너무 익어서 색이 어둡네요. 향도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아리야, 이 해삼은 내가 마지막에 고른 품목이었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이 해삼이 호텔 총주방장이 직접 관리하는 최상급 재료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저 저를 탓할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인데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개인 젓가락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한 점 덜어주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나는 제 행동을 못 본 척하며 박지환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지환 씨, 나 저기 제주 옥동구이 먹고 싶어요. 좀 덜어줄래요? 가시 없는 뱃살 쪽으로요. 박지훈은 즉시 그녀에게 생선을 발라주며 세심하게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요리는 금빛 신선로였습니다. 진한 향기가 퍼지자 많은 하객들이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유나는 숟가락으로 자기 그릇에 담긴 국물을 휘젓더니 또 입을 열었습니다. 국물색은 황금빛이라 먹음직스럽네요. 그런데 이 전복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도 두께가 평범하네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마카오에서 먹었던 게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비교하니까 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이번 연애는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 얼굴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싸늘한 기운은 이미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유나의 모든 불만이 저 서아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박씨 집안 망신을 시킨 탓인 것처럼요.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유나는 거의 모든 것에서 흠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익었다거나 재료가 평범하다거나 플레이팅이 세련되지 못했다거나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박지훈은 옆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가끔 쳐다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런 사소한 일도 처리하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겼다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 기둥처럼 테이블 옆에 서서 그 까다로운 말들을 듣고 김유나를 극진히 챙기는 박지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냉담하게 무시하는 박지훈과 비교하며 마음이 점점 더 차가운 얼음장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어디 약혼식이란 말인가요? 이것은 명백히 김유나의 자랑 무대이자 시어머니의 책임 전가 현장이었고 저 서아리의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연회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겉보기엔 뜨거웠지만 메인 테이블 쪽에는 기묘한 저기압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마지막 한 번의 바늘 끝 같은 자극을 기다리다가 터져버릴 것처럼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다지 뜨겁지 않지만 제 마지막 환상마저 꺼뜨리기에 충분한 그 탕 한 그릇은 곧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소동의 절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요리인 통돼지 바비큐가 웨이터에 의해 성대하게 등장했습니다. 캐러멜 색의 껍질이 윤기나게 빛나며 유혹적인 향기를 풍겼습니다. 이는 잠시나마 김유나의 까다로운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박지환에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며 SNS에 올리느라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긴장된 끈을 조금 풀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거의 지났다고 생각했죠. 모두의 시선이 통돼지 바비큐에 쏠린 틈을 타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좀 정리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반나절 동안 마라톤을 뛴 것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지쳤죠. 두 걸음도 채 떼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죠. 아리야, 잠깐 서봐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메인 테이블에 놓인 거대한 과일 플래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그녀가 딸기 배열이 삐뚤다고 불평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플래터는 셰프가 다시 장식하여 여러 색깔의 과일로 꽃과 새 모양을 조각하고 중앙에는 수박 껍질로 약혼을 축하합니다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어 이미 상당히 정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솥바닥보다 더 검었습니다. 그녀는 플래터 가장자리를 장식한 키위 조각들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거 네가 이렇게 놓으라고 시켰니? 저는 조금 어리둥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키위 조각들은 별 모양으로 잘려 플래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초록빛이 꽤 예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키위를 좀 더 하면 색감이 더 화사해질 것 같아서요. 셰프님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유나가 옆에서 입을 가리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저 키위 알레르기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도 못 먹어요. 이렇게 제 가까이에 두면 혹시 다른 과일에 닿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녀의 외침에 메인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지환은 즉시 긴장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야, 걱정 마. 우리가 안 건드리면 돼.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돈댁 친척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져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서아리, 너 무슨 심보로 이러는 거니? 유나가 알레르기 있는 이런 중요한 사실도 몰랐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촌스러운 플레이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네가 다 망가뜨렸어.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며 피가 순식간에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키위 알레르기라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김유나네 집에서 준 주의사항 목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몰라? 시어머니는 제게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제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 옆에서 한 웨이터가 메인 테이블 손님에게 약한 불로 계속 데우고 있던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채워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묵직한 도자기 뚝배기를 확 낚아챘습니다. 안에는 반 이상 담긴 뜨거운 국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순간 저와 연회장의 수백 명 하객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팔을 휘둘러 그 뜨거운 갈비탕을 제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머리카락, 얼굴, 목,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연분홍색 드레스까지 모두 기름지고 뜨거운 국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두피와 뺨에서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달궈진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런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안에 갈비 조각과 버섯 몇 개가 머리카락과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흠뻑 젖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도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뒤섞여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눈에 들어가 쓰리고 아팠고 시야가 온통 흐릿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남편 박지훈이 마침내 옆 테이블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호해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를 한번 부축해주기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이 지독하게 처참한 제 모습을 보고는 얼굴에 일말의 안타까움이나 분노도 없이 오직 가득한 혐오와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거칠게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이를 악문 듯한 기세는 제 귀에 똑똑히 전달되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멍청하게 뭘 서 있어. 꼴 보기 싫은 년. 당장 안 꺼져? 여기서 눈에 띄지 말고 꺼져. 이 한마디는 무거운 망치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지지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피와 뺨에 타는 듯한 통증은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주는 고통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눈을 가린 국물을 마구 닦아냈습니다. 시선은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경멸로 가득 찬 박지훈의 눈을, 남의 일인 양 무심한 시동생 박지환의 표정을, 그리고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계략이 성공했다는 듯한 김유나의 미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온몸에 기름기와 굴욕을 뒤집어 쓴 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게 연회장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것 같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더욱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꺼지라고. 그래, 꺼져주지. 하지만 나는 너희 박씨 집안 모두가 오늘 이 탕 한 그릇과 꺼져라는 그 한마디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연회장의 그 육중하고 조각된 나무문이 제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은 거짓된 소란과 역겨운 온기로 가득했고 밖은 텅 빈 복도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몸에 묻은 뜨거운 국물이 빠르게 식으면서 끈적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기름진 갈비탕 냄새와 굴욕감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눈쾅에서 미친 듯이 맴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억지로 그것들을 밀어냈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었다. 복도 끝에는 호텔 로비로 통하는 회전문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천천히 돌았고 유리에 제 지금의 처참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졌으며 예쁜 드레스는 얼룩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넝마 인형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프런트 직원과 웨이터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해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여전히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차가운 분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죽음 같은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의 일그러진 얼굴, 남편 박지훈의 혐오스러운 배간, 시동생 박지환의 무심함, 김유나의 그 비웃음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의 그 한마디, 꺼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래, 꺼져주지. 하지만 꺼지기 전에 너희에게 큰 선물을 남겨줘야겠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몸을 정리하지도 그대로 호텔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사무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식음요부 총지배인님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패가 걸린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저는 노크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총지배인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뛰어들어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아리 사모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급히 티슈 몇 장을 뽑아 건넸습니다. 저는 티슈를 받지 않고 그나마 깨끗한 손등으로 눈을 가린 끈적한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심지어 예의 바른 냉정함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즉시 박지환 씨와 김유나 씨의 약혼 연회에 대한 모든 남은 음식과 서비스를 취소해 주십시오. 총지배인님은 멍하니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취소라니요? 사모님, 연회가 이제 겨우 중반을 지났습니다.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디저트와 과일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규정?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였지만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하는 겁니다. 모든 손실은 제가 예치한 계약금에서 제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연락해서 멈추게 하시고 웨이터들도 철수시켜 주세요. 제 말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고 눈빛의 단호함은 총지배인님이 입에 담으려던 권유의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는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연회에서 큰일이 터졌음을 짐작했을 겁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주방입니까? 저 총지배인입니다. 박씨, 집안 약혼 연회의 모든 요리 즉시 중단하십시오. 네, 지금이요.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나간 건 전부 멈추세요. 서비스팀도 최소 인원 2명만 남기고 전부 철수시키세요. 전화를 끊고 총지배인님은 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이호 씨의 위약금은? 저는 그의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펜을 집어 메모지에 제 개인 연락처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위약금 정산을 포함한 모든 후속 처리는 저와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박씨 집안 다른 사람들과는 더 이상 소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 시어머니이신 최미숙 여사의 어떤 지시도 더 이상 받지 말아주세요. 이 연회는 지금부터 제가 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처참했지만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몇 분 후 연회장의 하객들이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이어질 디저트와 과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들은 웨이터가 사라지고 약속된 정교한 디저트도 없고 심지어 차 한 잔도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2억 원짜리 박씨 집안의 체면을 지탱하던 그 성대한 연회는 가장 추하고 가장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아리, 그들이 마음대로 모욕하고 꺼지라고 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의 연출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뜨거운 갈비탕은 박씨 집안에 대한 나의 모든 환상을 꺼뜨렸고 이제는 그들이 찬바람을 맛볼 차례였다. 저는 사무구역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사무구역의 정적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번쩍이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천장 조명이 제 몸을 비추자 말라붙은 국물이 남긴 끈적함과 뻣뻣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닥가닥 엉겨붙었고 드레스도 망가졌습니다. 몇몇 지나가던 손님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겉모습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손님들이 쉬는 소파 구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도 기름때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대충 닦아내고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신라호텔 총지배인님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총지배인님도 긴장하며 대기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총지배인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리 사모님, 저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조금의 동요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접니다. 지금 즉시 2가지를 처리해 주십시오. 총지배인님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저는 로비 유리창 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웨이터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차를 따르거나 물을 채우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미 테이블에 나간 음식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후속 디저트, 과일, 식사는 전부 보류해 주십시오. 하나도 연회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지배인님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조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가장 빠른 속도로 연회장 내의 모든 호텔 소유 장식품, 테이블보, 의자 커버 등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해 주십시오. 특히 무대 배경과 샴페인 타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15분 안에 그 연회장이 원래의 텅 빈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총지배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하객들이 아직 계신데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약금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총지배인님이나 직원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제 지시를 지연시킨다면 추후의 협력과 배상 문제는 제가 다시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총지배인님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15분 내로 정리할 것을 보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서 서늘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연회장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하객들은 이어질 정교한 디저트를 기다리거나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겠죠. 그러다 그들은 웨이터들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겁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은 치워지지 않고 찻잔은 비어도 채워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몇몇 호텔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무대 배경의 화려한 장식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을 치우고 심지어 테이블 위의 식기까지 직접 수거해 갈 겁니다. 그 광경은 어떤 소동극보다 더 충격적일 겁니다. 이 2억 원, 저 서아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돈은 너희 박씨 집안의 체면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너희가 내 머리 위에서 군림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창피하게 여기고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이 가장 직접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누가 진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바로 떠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과 목의 기름때를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동작으로 마치 방금 그 냉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제가 아닌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이 덜 초라해 보일 시간이 필요했고 연회장 쪽 소식을 기다릴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릴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최미숙, 남편 박지훈, 심지어 시동생 박지환의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길길이 날뛸 것이고 히스테리를 부릴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오늘 밤 당신들의 전화는 하나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400명의 하객 앞에서 제가 당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2억 원짜리 찬바람 성찬을 마음껏 즐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복수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에 얼룩을 닦아내며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물티슈가 뺨과 목을 여러 번 스쳐 지나가자 피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국물에 젖었던 끈적함은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제가 방금 어떤 치욕을 겪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어두운 화면에 비친 흐릿한 그림자를 보며 이마에 달라붙어 굳어버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눈빛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침착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와 초라한 모습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자칫하면 연회에 참석했던 하객 중 누군가가 일찍 나와 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이르기 전에 제가 미리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찬가지로 기름때가 묻은 가방을 들고 등을 곧게 펴고 호텔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은 보통 택시가 많고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늦가을의 한기를 품고 불어와 저를 소름 돋게 했지만 머리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역시나 길가에 서자마자 손에 쥔 핸드폰이 부적처럼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박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였습니다. 동작도 빠르네. 연회장의 정리 작업이 이미 시작된 모양이군. 저는 무표정하게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꽤 끈질겼습니다.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어느 구석에 숨어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길길이 날뛰면서도 주변 하객들이 들을까 봐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겠죠. 안타깝게도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꺼진 지 3초도 안 되어 다시 미친 듯이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우아하고 화려했지만 저는 전화기 저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상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서아리, 너 어디서 죽었어? 호텔 사람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기어 돌아와서 설명해. 설명? 당신과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귓가에는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와 멀리 거리에 희미한 차량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이전의 굴욕감과 무력감을 대신하여 전례 없는 통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이렇게 통쾌한 일이었다니.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옷차림과 상태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친정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차가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흘러갔지만 제 차가운 눈동자 속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을지, 그 400명의 하객들이 어떻게 당황하다가 수군거리다 결국 뿔뿔이 흩어졌을지, 시어머니 최미숙이 얼마나 분노에 차 날뛰었을지, 남편 박지훈이 얼마나 진땀을 흘렸을지, 시동생 박지환과 예비동서 김유나의 얼굴이 얼마나 볼만했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탕 한 그릇이 부어졌을 때부터, 박지훈이 제게 꺼지라고 한 그 순간부터 서아리와 박씨 집안은 은혜도 의리도 끊어진 사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절대로 제게 탕을 붓지 않을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상처받았는지 걱정해줄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지가요. 박씨 집안과 완전히 등을 돌린 이상 앞으로의 문제는 적지 않을 겁니다. 이혼, 재산 분할,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 후 새로 서는 단호함과 차가운 쾌감만이 있었습니다. 박 씨 집안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죠? 저 서아리가 자기들 망신시킨다고 생각했죠? 좋아요. 제가 당신들을 온 서울의 유력 인사들 앞에서 조상님 뵐 낯도 없게 만들어 줄게요. 2억 원으로 당신들 박 씨 집안의 거대한 웃음거리를 사고 저의 완전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사는 것. 이 거래는 제게는 너무나도 이득이었습니다. 차가 밤속을 꾸준히 달려나갔습니다. 그 황당한 약혼식장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끈 것은 일시적일 뿐. 내일 해가 뜨면 더 큰 폭풍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혼자 감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서아리가 돌아올 것이다. 택시가 친정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을 때는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단지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자 반쯤 마른 국물이 다시 한기를 가져와 저는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익숙한 집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실 텐데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면 분명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곧 발소리가 들렸고 엄마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아리.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엄마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졸음기는 사라지고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리. 이게 무슨 꼴이니? 누구랑 싸웠어? 그녀는 급히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제 팔에 손이 닿자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의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아빠도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이 꼴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시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빠 서아준도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잠이 확 깼습니다. 아리야, 누가 너한테 이랬어? 가족들의 걱정스럽고 다급한 시선 앞에서 억지로 버티던 강한 척하던 껍질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최대한 간결한 언어로 오늘 밤 약혼식에서 시어머니가 플레이팅 때문에 어떻게 트집을 잡다가 결국 뜨거운 탕을 제 머리에 부었고 남편 박지훈이 어떻게 저에게 꺼지라고 소리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김유나의 자잘한 트집이나 제 심리적인 활동은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천벌 받을 박씨 집안. 그 인간들이 사람이니 내 금쪽 같은 딸 시집 보냈더니 이렇게 짓밟으려고 보낸 줄 알아? 이 결혼 당장 이혼해야 해. 내일 당장 이혼해. 우리가 이런 수모당하고 살 순 없어. 아빠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머리와 옷에 말라붙어 뻣뻣해진 기름 자국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건 말고도 평소에도 저들이 너 속 많이 썩였지. 저는 아빠의 분노로 인해 유난히 날카로워 보이는 눈을 보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서름이 이 순간 소리 없이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놈들. 내가 처음부터 박지훈 저놈 가벼워 보여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그때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이혼해. 이 결혼은 무조건 이혼이야. 그리고 절대 저들을 그냥 둬선 안 돼. 오빠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빠, 말씀하세요. 아빠의 눈빛은 차가웠고 제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박씨 집안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저 박씨 집안 체면을 제일 중시한다지. 좋아. 내가 그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직접 벗겨주마. 아리야, 넌 집에서 푹 쉬어.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랑 오빠가 다 막아줄게. 오늘부터 넌 박씨 집안과 아무런 상관없어. 오빠 서아주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바로 김 변호사님께 연락할게요. 이혼이랑 재산 분쟁 전문이세요. 그리고 일단 동생 핸드폰에 있는 조작될 수도 있는 증거들부터 백업해야 해요. 저를 위해 분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 차가운 분노가 따뜻한 의지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드디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를 욕실로 데려가 뜨거운 물을 받고 깨끗한 옷을 찾아주셨고, 아빠와 오빠는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온몸의 기름기와 굴욕을 씻어내며 저는 거울에 비친 다시 깨끗해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에 그저 참기만 하던 서아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탕 한 그릇이 저의 나약함을 불태웠고 가족의 지지가 저에게 복수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제가 서아리가 자기들을 떠나면 살 수 없고 그저 참고 견딜 줄만 알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크게 착각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400명 앞에서 망신시켰으니 나는 당신들이 이 바닥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청산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뜨거운 물이 몸의 기름때는 씻어냈지만 마음속의 얼음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에서는 햇볕에 말린 냄새가 났습니다. 망가진 비싼 드레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얼굴이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당황함과 굴욕감은 사라지고 오직 냉정한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니 아빠와 오빠는 여전히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논의 중이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권의 노트와 제 옛날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갓 끓인 생강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아리야, 식기 전에 마셔. 몸도 따뜻하게 하고 마음도 좀 진정시켜.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고 매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어 가장으로서의 결단력이 담긴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가족끼리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네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우리가 네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빠랑 내가 대충 정리해봤는데 박씨 집안, 특히 박지훈이 지난 몇 년간 너한테서 직간접적으로 가져다 쓴 돈이 적지 않아. 네 오빠가 이미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어. 그분은 이 분야 전문가시거든. 오빠 서아준이 베란다에서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빠, 아리야, 김 변호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기본 상황 설명드렸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했어. 그리고 당장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셨어. 박씨 집안, 특히 박지훈한테 보낸 모든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네가 박씨 집안을 위해 쓴 고액 지출 영수증 같은 거 빨리 정리해야 한대.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 다 찾아내야 해. 저들이 발뺌 못하게. 아리야, 잘 생각해봐. 돈 말고 저들이 또 어떻게 널 괴롭혔니? 널 때린 적은 없어? 아니면 내가 쥔 약점 같은 건 없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정신적인 압박과 언어폭력은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제 돈으로
자기 개인 명의로 프로젝트에 투자했어요. 당시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했는데 서류 처리는 전부 그 사람이 해서 저는 자세한 내역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저한테서 1억 원을 가져가셨어요. 빌려간다고 했는데 갚는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고요. 시동생 약혼식에 대납한 1억 2천만 원은 은행 이체 기록이 있어요. 수취인은 호텔이었고요. 오빠는 즉시 노트북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 투자는 좀 복잡하네. 성격을 명확히 해야겠어. 1억 원이랑 1억 2천만 원은 기록이 있으니 괜찮아. 또 있어? 저는 지난 3년의 세세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무시하거나 참고 넘겼던 세부 사항들이 지금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지훈이 회사 접대비 명목으로 빈번하게 청구했던 고액의 경비, 시어머니가 툭하면 생활비를 보태라고 암시했던 소소한 돈들, 심지어 시동생 박지환이 차를 살 때 박지훈이 저에게 지원하라고 했던 몇 천만 원까지 하나하나 평소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모아보니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아빠는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파 팔걸이를 세게 쳤습니다. 사람을 너무 얕봤어. 우리 서씨 집안을 자기들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구나. 아주나, 이거 다 적어도 한 푼도 빠뜨리면 안 돼. 내일 변호사 만날 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해. 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저를 위해 분노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얼음덩어리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인내는 더 심한 모욕으로 돌아왔을 뿐. 이제 저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겁니다. 엄마는 제 방을 정리하러 일어나셨고 아빠와 오빠는 거실에서 계속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하고 집중적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며느리 서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배경이 있고 저만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기다려라. 양보와 인내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 싸움은 내가 아리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다. 아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고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과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으니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박씨 집안의 그 차가운 침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의 익숙한 가구와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를 맡고서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래층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의 그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빠의 분노를 억누른 낮은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대충 외투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우유 한 잔을 들고 계단참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엄마는 급히 다가와 제 손에 우유를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야 일어났니? 내려가지 마. 박씨 집안 사람들이 와서 아래서 난리야. 아빠랑 오빠가 상대하고 있어. 저는 따뜻한 온기가 컵벽을 통해 손바닥에 전해지는 우유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 제가 숨어 있을 순 없어요. 그리고 저도 듣고 싶어요. 저들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우유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툼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 최미숙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못 자 쉰 소리가 섞여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아리를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어제 일은 그냥 오해였어요. 아리가 먼저 일 처리를 잘못해서 사돈댁 기분을 상하게 했고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게다가 지훈이도 나중에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걔가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아서서 호텔 연회를 취소해 버리다니 그게 2억 원짜리인데 게다가 그렇게 많은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박씨 집안 체면을 어디다 두라는 말이에요.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해? 최미숙 씨. 당신이 내 딸 머리에 뜨거운 탕을 붓고 당신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딸더러 꺼지라고 소리친 게 오해라고? 당신들 박씨 집안 체면은 체면이고 내 딸 체면은 체면도 아니란 말이오? 그 2억 원. 내 딸 서아리가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이오. 자기 돈 자기가 어떻게 쓰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오. 연회를 취소하는 건 고사하고 그걸로 한강에 던져버린다 해도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맞아요. 오빠 서아준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 남자 맞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따지는 겁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이 결혼, 이혼 확정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박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아리한테서 가져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야 할 겁니다. 제가 거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씨 집안은 거의 총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이 부어 어제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서방은 잿빛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박지환은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훌륭한 남편 박지훈은 맨 앞에 서서 양복은 구겨지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초조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보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앞으로 한 걸음 달려 나오며 원망과 미세한 간청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리야, 드디어 나왔구나. 너 어제 그런 식으로 소란 피워서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왔는지 알아? 유난에 지금 엄청 화나서 약혼이 파투날 지경이야. 그 하객들이 돌아가서 우리 박씨 집안을 뭐라고 하겠어. 빨리 호텔에 가서 설명하고 돈 메꾸고 서비스 복구시켜. 그리고 유난의 집에 가서 사과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수 있어. 저는 그를 보며 문득 너무나 낯설고 심지어 좀 우습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들 박씨 집안의 체면, 김윤환의 집의 반응,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경해서 빼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뜨거운 탕을 뒤집어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꺼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무시하고 그의 너머로 시선을 옮겨 시어머니 최미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탕 한 그릇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셨어요. 최미숙은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멍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는 제가 취소했습니다. 돈은 메꾸지 않을 것이고 사과는 더더욱 할 생각 없습니다. 김윤아 씨 집안이 화가 나든 약혼이 파투가 나든 그건 당신들 박씨 집안의 일이지 저 서아리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박지훈은 조급해져서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서아리, 너 진짜. 아빠가 찻상을 세게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지훈, 네가 지금 우리 집에서 감히 소리를 질러? 내 부모 데리고 당장 꺼져. 다시는 아리 괴롭히지 마.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 아준아, 손님 배웅해드려라. 오빠 서아준이 즉시 앞으로 나서 큰 키와 압도적인 기세로 박씨 집안 사람들을 향해 차갑게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 서씨 집안 힘만 믿고 좋아,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지훈아, 가자. 이혼해. 어디 한번 이혼녀가 돼서 앞으로 잘 사나보자. 박지훈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결국 오빠의 차가운 시선 아래 초라하게 서씨 집안을 떠났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체면? 말로? 앞으로 저 서아리의 체면은 제가 스스로 세울 것이고 제 말로는 당신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 그리고 저는 전면적인 반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이 잿빛 얼굴로 떠나고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빠의 무거운 숨소리와 엄마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시다만 우유컵을 내려놓고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울 가치도 없어요. 아빠는 굳은 얼굴로 거실을 몇 걸음 서성이다가 고멈춰서 저를 보셨습니다. 아리야, 네가 방금 잘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한테는 조금도 좋은 낯을 보여주면 안 돼.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거다. 특히 돈 문제 가지고는 분명히 발뺌할 거야. 아주나, 김 변호사님이랑은 몇 시에 약속 잡았지? 오빠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10시예요. 1시간 좀 더 남았어요. 제가 준비해서 이따 아리랑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걱정 마세요. 저는 예전에 그 마음대로 휘둘리던 서아리가 아니에요. 저들이 제게 한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발뺌할 기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어젯밤 엄마가 정리해 주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켰습니다. 순간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과 문자, 메신저 메시지 알림음이 경쟁하듯 울려댔습니다. 대부분 박지훈과 시어머니 최미숙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처음에 격렬한 질책에서 나중에는 회유와 협박을 오가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박지훈이 울먹이며 참회하고 3년간의 부부의 정을 봐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이 알림들을 지워버리고 핸드폰의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 최미숙의 까다롭고 명령적인, 심지어 모욕적인 말들, 박지훈의 귀찮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 그리고 어제 연회장에서의 김유나의 날카로운 트집, 시어머니가 탕을 붓기 전후의 날선 질책, 그리고 박지훈의 그 차가운 꺼져라는 말까지 모두 제가 무의식적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당시 녹음은 아마 잠재적인 자기보호 본능이었을 텐데 정말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이 오디오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가장 충격적인 몇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그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어제의 굴욕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함께 차가운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반격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9시 30분, 저는 오빠 서아준과 함께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영리하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오빠가 미리 정리한 이체 기록과 지출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아리 씨,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박 씨 집안을 위해 대납하신 금액, 특히 2억 2천만 원의 연회비는 명확한 이체 기록이 있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지훈 씨 개인 명의의 투자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해서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과정에서의 유책, 배우자 랜딩과 재산 분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에게 오디오 증거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로 어제 시어머니 최미숙이 연회장에서 키위 플레이팅 문제로 저를 날카롭게 질책하고 결국 탕 그릇을 빼앗아 제게 붓고 박지훈이 저에게 꺼지라고 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이 좀 소란스러웠지만 대화 내용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탕 그릇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제억 눌린 비명 소리는 현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 듣고 나자 눈이 빛났습니다. 서아리 씨, 이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것은 재산 분할과 추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우리의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녹음했던 시어머니 최미숙이 평소에 저를 언어적으로 억압했던 몇 개의 녹음을 더 듣고는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서아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합니다. 제 제안은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탕을 부은 녹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우리 측이 관련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일부 증거를 공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오빠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들이 와서 난리치는 것만 기다릴 순 없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김 변호사와 오빠를 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원하던 효과. 박씨 집안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죠. 그렇다면 나는 가장 공식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의 체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낼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올 때 햇살이 좋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리야, 네가 어른이 됐구나. 오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었다? 아마도 그 뜨거운 탕 한 그릇과 그 차가운 꺼져라는 한마디에 뜨겁게 데이고 정신을 차린 것이겠죠.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박씨 집안, 우리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바로 나의 선전포고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햇살은 눈부셨지만 저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허세 부리는 분노가 아니라 목표가 명확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는 냉정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작성되었고 곧 박씨 집안으로 발송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지는 강력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고 박씨 집안은 돈 때문에 분명히 발뺌하며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오빠가 차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아리야, 지금 집으로 가. 아니면.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앞을 보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빠, 집 말고 박씨 집안으로 가자. 오빠는 멈칫했습니다. 박씨 집으로? 지금 가면 저 사람들 불같이 화나 있을 텐데 일부러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오빠를 보며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내 물건 찾으러 가는 거야. 오빠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그 집에 사줬던 것들 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주신 비취 반지를 최미숙 여사가 보고는 졸라서 가져갔어. 그리고 아빠가 해외에서 사다 주신 샤넬 한정판 가방도 박지훈이 체면 세운다고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내가 박지환 생일 선물로 사준 롤렉스 시계도 있고 자잘한 것들까지 합치면 꽤 많아. 예전에는 한 가족이니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니 내 물건은 하나도 거기에 남겨둘 수 없어.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빠가 같이 가줄게. 당연히 찾아와야지. 그 배은망덕한 놈들 좋은 일 시킬 순 없지. 그런데 우리 둘만 가도 괜찮을까? 친구 몇 명 부를까? 저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둘만 가. 오빠는 동영상 찍고 나는 물건 챙기고 저들이 손대면 그 동영상이 증거가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 지금은 저들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걸 더 두려워할 거야. 차가 박씨 집안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되찾아올 물건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물건은 마치 하나의 낙인처럼 제 과거 3년간의 어리석은 헌신과 타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이 낙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었습니다. 박씨 집안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오빠는 핸드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하고 손에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일단 아래로 향하게 해서 촬영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그 익숙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 최미숙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서아리. 제 목소리는 평온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문 안쪽이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외시경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거칠게 살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의 분노와 수면 부족으로 부어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리, 네가 여길 또 와. 무슨 꿍꿍이야. 저는 그녀의 저기를 무시하고 문을 밀고 들어가 오빠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 박서방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실랑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제 물건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주신 비취 반지, 아빠가 사주신 가방, 그리고 제가 박지환에게 준 시계, 그 외에 제 개인 물건 전부요. 최미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내 물건? 그건 네가 좋아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 준 걸 다시 달라고? 너 양심도 없니? 저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 거라고요? 그건 제가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분이 존재하지 않으니 물건은 당연히 되찾아가야죠. 만약 주신 거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명확하게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관 위탁이었던 것이니 이제 원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오빠가 이때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최미숙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평온한 어조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은 카메라를 보자 기세가 반으로 꺾였지만 여전히 버텼습니다. 너희들, 이거 강도짓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취 반지는 그녀가 평소에 침대 머리맡 보석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익숙한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서 열어 확인했습니다. 영롱한 비취색,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 거야. 최미숙이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오빠가 팔로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옷방으로 가서 가장 안쪽 칸에서 약간의 먼지가 쌓인 한정판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박지우는 전혀 가치를 몰라서 한 번 들고는 귀찮다며 던져두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확인했고 손상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혼 후 김유나와 밖에서 사는 것 같았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그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제가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 옷가지와 일상용품들이 좀 남아 있었지만 값나가는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남겨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옷장에 있는 내 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서 가방에 담아줘. 최미숙은 옆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서아리,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박씨 집안이 3년 동안 널 먹여 살렸는데 넌 잘 되나 보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먹여 살렸다고요? 최미숙 여사님, 지난 3년은 저 서아리가 당신들 박씨 집안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잘 사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히스테리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제 가방과 보석함을 안고 오빠가 제 개인 물품을 간단히 챙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고 박씨 집안 대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는 최미숙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품에 안은 되찾은 물건들을 보며 마음에는 어떤 쾌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되찾아온 것은 단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태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제게 탕 한 그릇 붓고 꺼져라고 욕하면 제가 잿빛 얼굴로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았겠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조금씩 되찾아올 겁니다. 이것은 집안 청소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것들의 차례였습니다. 제 존엄성, 제 청춘, 그리고 그들 박씨 집안이 가장 중시하는 그 위선적인 체면. 박씨 집안의 숨막히는 집에서 나와 차에 타자 오빠 서아주는 제 옷이 담긴 봉투를 뒷좌석에 던지며 참지 못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진짜 인간들. 속 시원하다. 아리야, 너 아까 최미숙 얼굴 봤어? 거의 가지색으로 변했더라.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되찾은 가방과 보석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분은 생각만큼 상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텅 빈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얽히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빠, 운전해. 나 좀 피곤해. 차가 막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핸드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다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가 힐끗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전화할 배짱이 있네. 최미숙이 걔한테 울고불고 했겠지. 받지 마. 애타게도. 핸드폰은 끈질기게 여러 번 불이 켜졌다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역시 박지훈이었습니다. 최근 몇 개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약간의 공포가 섞인 목소리가 즉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리, 너 미쳤어? 누가 너더러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가래?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심장병으로 쓰러지시겠다. 당장 반지랑 가방 돌려놔. 그거 우리 엄마 거라고.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비난조였습니다. 아리야, 어제 엄마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됐지? 그래도 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면 어떡해. 당장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랬잖아. 다음 메시지는 다시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서아리, 내가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자극하지 마. 너 진짜 일 크게 만들면 내 직장까지 망하게 하면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너 이제 이혼녀인데 나 떠나면 무슨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잘해줄 때 알아서 해. 마지막 메시지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고 막다른 길에 몰린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리, 듣고 있어? 물건 돌려놔. 그리고 호텔 위약금 2억 원 내가 다 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회사에 쳐들어가서 난리칠 거야. 너희 서씨 집안도 편하게 못 살게 만들어주겠어. 이 논리도 없고 무능한 분노만 가득한 음성 메시지들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눈이 멀어 선택했던 남자라니.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협박하고 가장 악독한 말로 저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어떤 책임감도 방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듣다가 분노가 치밀어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빌어먹을 자식. 감히 아빠까지 협박해? 아리야, 신경 쓰지 마. 걔가 아빠 회사에 오기만 해봐.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어 박지훈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친구 삭제라는 빨간색 옵션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행동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저와 박지훈, 저와 박씨 집안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는 선언. 이제부터 그들의 희로애락, 생사고락은 저 서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선언. 오빠는 제가 박지훈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보고 있으면 역겨우니까. 그런데 아리야, 걔가 아까 아빠 회사 얘기를 하던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빠, 걱정 마. 걔는 못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호텔에 2억 원 빚이 있고 김윤아네 집에는 가서 빌어야 하고 자기 직장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그냥 입만 살아서 저러는 거야. 진짜 아빠 회사에 가서 난리 칠 배짱도 자본도 없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걔가 가장 걱정해야 할 건 우리 서씨 집안이 아니라 김 변호사님이 곧 보낼 그 내용 증명일걸. 그 안에는 걔가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도 냉정해졌습니다. 맞아. 내용 증명이 본론이지. 저런 미친 개는 상대할수록 더 날뛰어. 아리야, 너 정말 예전이랑 달라졌어. 달라졌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머리 위로 뜨거운 탕을 맞으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라도 차갑게 식고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박지훈에게, 박씨 집안에게 저는 이제 어떤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확한 계산과 뚜렷한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제 물건을 되찾아온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토해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아리를 모욕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박지훈의 협박은 제게는 패배한 개의 짖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차가 친정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열려있는 따뜻한 항구를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진정한 핵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째, 박씨 집안 쪽에서 역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지훈이나 최미숙 여사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던 박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박서방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고 억지로 억누른 피로감과 저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아리야, 나다, 아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스로도 그 호칭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그 내용 증명 우리가 받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면 서로에게 좋지 않잖니. 지훈이 엄마가 충동적이었고 지훈이도 말이 거칠었지. 내가 그 애들 대신 사과하마.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앉아서 얘기로 풀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니? 굳이 법정까지 가서 남들 웃음거리 될 필요 없잖니.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고? 이제 와서 남들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다고? 탕을 붓고 꺼지라고 할 때는 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제 말투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내용 증명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제 변호사가 아버님 측과 소통할 겁니다. 박서방은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리야, 그러지 마라. 설령 네가 지훈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도 그 1억 2천만 원 연회비랑 그 물건들은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네가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건 우리 박씨 집안 숨통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에 그런 돈이 있니? 지훈이도 요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유난의 쪽에서도 감성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 집안의 어려움을 내세워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마음 약했던 서알이라면 정말로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돈 문제는 내용 증명에 이미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 씨 집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초래한 것이 아니며 제가 그 결과를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잠깐, 끊지 마. 박서방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말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리야, 아버지가 부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 1억 2천만 원, 우리가 천천히 갚을게. 분할 상환, 그래,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도 쳐줄게. 그 물건들은 네가 가져갔으니 됐고, 우리도 더 이상 달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재판은 하지 말자, 응? 분할 상환으로 천천히 갚는다.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어 결국 흐지부지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돈은 반드시 일시불로 받아야겠습니다. 아버님, 만약 정말로 어려우시다면 집을 파시거나 박지훈 씨 명의의 자산을 처분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박 씨 집안이 정말로 겁을 먹었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르는 명예 실추였습니다. 특히 박지훈, 그 체면을 중시하고 장인 집안의 배경을 믿고 까불던 성격에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는 순간 그의 앞날은 거의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막 전화를 끊었는데 오빠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야, 내가 뭘 알아냈는지 봐.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과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박지훈이 전에 너한테 말했던 그 투자 프로젝트를 좀 알아봤어. 그런데 뭔지 알아? 그 프로젝트 그냥 유령 회사였어. 이미 망했고 박지훈이 투자한 돈 대부분은 날렸고 남은 일부는 그가 여러 명목으로 현금화해서 빼돌렸는데 용도는 불분명해. 이 거래 내역을 보면 그가 내 돈으로 몰래 자기 동생 박지환한테도 몇 번이나 큰 돈을 송금했어. 급한 일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저는 이 증거들을 보며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이 박 씨 집안의 밑빠진 독을 채우는 데 쓰인 것뿐만 아니라 박지훈에 의해 이렇게 낭비되고 빼돌려졌다니. 분노와 함께 더 큰 것은 완전히 마음이 죽어버린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리야, 화내지 마. 그런 인간 때문에 화낼 가치도 없어. 이 증거들은 우리한테 너무 유리해. 김 변호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건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리고 은닉한 증거로 충분하대. 재산 분할해서 우리가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맞아. 화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확실할수록 나한테 유리하지. 오빠, 이 서류들 잘 챙겨줘. 이것도 김 변호사님께 전달해야 해.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 박지훈 컴퓨터에 그 프로젝트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그리고 개인적인 송금 기록이 더 있을 거야. 오빠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컴퓨터, 박지훈 그 노트북, 평소에 보물처럼 다루잖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컴퓨터는 걔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손에 넣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를 집에 가져와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만 저는 그가 어떤 비밀번호를 습관적으로 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낡은 USB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업 파일들이 들어있었고
그 USB는 그의 서재 서랍 잡동사니 함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물건을 챙길 때 저는 명백히 제 것인 물건들만 가져왔고 그 USB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박씨 집에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오빠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증거를 가지러 가는 거야. 저들이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면 경계가 덜할 수도 있어. 오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에는 모험적인 흥분이 스쳤지만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잡히면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저들이 집에 없을 만한 시간을 골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돼. 그 USB 안에 있는 증거만 손에 넣으면 그게 박지훈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가능성이 커. 이번에는 제가 수동적으로 얻어맞으며 내용 증명이 효력을 발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공격하여 용의 심장을 찌르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박지훈과 박씨 집안이 더 이상 어떤 반격이나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 이혼 소송, 저는 깨끗하게 이길 것이고 그들이 철저하게 지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제게 탕 한 그릇 붓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반격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그들에게 닥치고 있었다. USB를 손에 넣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박씨 집안은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박지훈이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최미숙 여사가 인맥을 동원하러 나갔을 법한 오후 시간을 골라 다시 박씨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시아버지 박서방 혼자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우리를 보자 표정이 변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곤한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USB가 들어있는 잡동사니 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그것을 찾아 제가 가져온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손가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은 복잡했지만 저는 곧 박지훈의 이름으로 된 폴더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 유령 회사와의 프로젝트 계약서, 자금 거래 명세서, 심지어 그가 상대방과 손실을 만회하려 협상하던 대화 기록 캡처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박지환에게 여러 번 큰 금액을 송금한 기록 캡처와 정체불명의 여성 몇 명과 나눈 음란한 대화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심지어 우리의 결혼 생활 중에 걸쳐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손에 꽉 쥐고 오빠와 눈을 마주친 후 신속하게 박씨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꼼꼼히 검토한 후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리 씨, 이 증거들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특히 혼인 중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재산 은닉, 이 두 가지는 박지훈 씨가 법정에서 어떤 반격도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의 명의로 된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송,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도미노가 쓰러지듯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박지훈의 회사 계좌와 그의 개인 명의 주요 은행 계좌가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위태롭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투자를 철회했으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윤환의 집안은 어떤 경로로든 박지훈의 혼인 중 부정행위와 곧 파산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강경한 태도로 약혼을 파기하고 이전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박지환의 결혼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는 사방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가슴을 치며 해결해주겠다고 장담했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화병으로 정말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곁에서 차를 따라주고 약을 챙겨주며 병원비를 대납해줄 그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박지우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의 먼 친척을 통해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며 아빠에게 과거의 정을 봐서 저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에게 살기를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빠는 그저 차갑게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길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아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 서씨 집안은 아리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거라. 결국 김 변호사의 강력한 공세와 우리가 쥔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재판 전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조정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양측은 이혼한다. 둘째, 박지훈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된다. 셋째, 부부 공동재산, 즉 결혼 생활 동안 살았던 아파트는 비록 첫 계약금은 우리 집에서 냈지만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으므로 절대 다수가 제 소유로 판결되었다. 박지훈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넷째, 박지훈은 제가 대납했던 1억 2천만 원의 연회비, 1억 원의 대여금 및 그가 유용한 기타 금액을 이자와 함께 일시불로 반환해야 한다. 다섯째, 박지훈은 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그가 남은 개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만 지불할 수 있는 액수였다. 박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겉보기에 풍족했던 중산층 가정에서 빚더미에 앉고 악명 높은 집안으로 전락했습니다. 2억 원짜리, 원래는 과시용이었던 그 약혼식은 그들 가문이 몰락하는 시작점이자 주변 모든 사람이 아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온 날, 저는 그 얇은 서류를 들고 구청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오빠가 저와 함께 와주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지지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황당한 악몽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치른 대가는 컸지만 결국 저는 벗어났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도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배상금에 친정의 일부 지원을 더해 저만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획과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사업 시작은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견실했고 제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유와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박씨 집안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은 파산 후 지방으로 내려갔고 잘 지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는 큰 병을 앓은 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더 이상 기세등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동생 박지환은 김유나와 헤어진 후 빈둥거리며 집안의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저 서아리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무거운 한 페이지를 넘기고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맑고 탁 트인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그 뜨거운 탕 한 그릇과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던 그 꺼져라는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제가 과거의 안녕을 고할 용기를 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의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